그런 거예요. 저희가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랑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 중에서 어떤 게 더 빠를까를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자산의 속도가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자산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원리가 왜 점점 더 가속화되냐, 숫자가 1이랑 2가 있을 때는 이게 2랑 4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월급도 크고 집값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커지면 그 차이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그 격차를 줄인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이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좀 그러니까 원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뭐 아파트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 않나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건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고요. 저는 이제 원리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점점 월급과 자산의 속도는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덜 벌어졌을 때 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이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대야. 이제 우리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뭐 팽창 속도나 우리는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서울 아파트를 산 거는 불과 12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샀던 아파트가 지금 6억 정도 가량 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파트보다 더 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자산을 취득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앞으로 한 10년, 15년은 과거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가 누렸던 같은 속도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속도로는 충분히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막 종용하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내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에 사는 한 이 룰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룰의 이 법칙을 하루라도 빨리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걸리신 분들이 있죠. 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 제가 사회초년생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모아놓은 돈이 없을 때는 월세를 사시지 말고 전세 대출을 내시고 전세를 들어가세요. 그리고 소득이 있을 때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돈을 갚으면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월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후에 내가 모은 것만큼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원래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1억이니까 1억인데 내가 지금 모은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으니 4천만 원 가지고 내가 일단 전세를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사는 동안 2년간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가지고 2년 뒤에 모은 돈을 토대로 내가 6천만 원이 됐을 때 제출을 걸어가지고 그 1억짜리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집을 사고 싶어? 근데 내가 아직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례차례 계단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 그럼 전세 할 수 없다? 전세 대출 받아서 차근차근 가면은 저는 누구나 이거 할 수 있다고 보고, 결과론적으로 이게 자산을 가지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보다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축은 반드시 피해라. 전세도 신축은 피해라. 월세도 신축은 피해라. 다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보다 내일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집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신축 당연히 좋죠. 우리 다 알아요. 새 거 좋은 거. 근데 이게 사람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좋은 걸 취해버리면 안 좋은 거를 퇴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축에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구축으로 가거나 혹은 또 막 빌라로 가면은 그 삶의 행복감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시작을 빌라에서 시작하잖아요. 빌라에서 아파트 방 2개로 오면 굉장히 성공한 느낌이죠. 왜냐면 차 같은 거 안 빼줘도 되니까.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빌라 사는 분들 그 단톡방 없어도 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 2개 쓰다가 방 3개로 와. 이건 뭐 미라클이야. 근데 방 3개 하다가 계단식 방 3개로 가. 이건 뭐 뒷베란다가 있죠. 방 3개 하다 8사로 가. 그러니까 이게 점점 행복도가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저 역시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오피스텔에서 시작해가지고 방 2개 아파트로 왔고, 이제 지금 방 3개 아파트에 있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설레요. 계단식으로 가면 어떨까? 도대체 화장실 2개 있는 집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라도 구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쌍둥이 아들 2이 있는데 얘네들 제어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1층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면 가격 때문에 저층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층은 이 기준층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층이라고 하는데 그 거기에 10% 싼 게 정가예요. 그게 기본 가격이죠. 그러니까 10억이면은 그 저층은 9억이어야지 정상 가격인데 이게 싼 게 아니라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다 네이버 가시면은 제일 그 최저가 누르면 다 저층만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시장가인 건데 가장 많이 그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저층인데 수리 잘 되어 있는 거에 가거든요. 왜냐면 저층인데 좀 싸. 근데 거기에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수리비 좀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자 같은 분들은 이제 그걸 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저는 저층을 사진 않아요. 저층을 만약에 제가 산다고 하면 그 기준층보다 한 20% 정도가 싸야 될 것 같아요. 10억이면 8억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게 싼 가격인 거지. 한 1억 정도 싼 거, 한 9천 정도 싼 거, 6천만 원 싼 거 이런 거는 사실 싸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특징이 장점은 뭐 안정성인데 단점도 안정성이죠. 왜 안정성이냐? 이게 환금이 잘 안 되잖아요. 빨리 팔리지가 않잖아요. 빨리 안 팔린다는 게 단점인데 이 저층은 그 단점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저층을 좋아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저층보다는 기준층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더 많으냐? 저층을 산 사람이 많을까? 이 로얄층을 산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로얄층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뭐 살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투자자로서 아니면 내 집 마련을 권하는 추천드리는 사람으로서 전 저층은 좀 많이 피하셨으면 좋겠다. 많이 손해보셔야 돼요. 뭐 서울 구축이랑 수도권 신축을 한다고 하면 원래라고 하면 서울 구축이 나은데 왜냐면 결국 부동산은 땅을 사는 거지 건물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살았던 창신동의 아파트가 구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처이모님 댁이 부천에 있는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가격이 똑같이 갔거든요. 근데 지난 장에 서울이 가격이 그냥 팍 올라요. 왜냐면 제가 매수를 할 당시에는 그리고 그 과거에는 저희 집은 구축이었고 부천 집은 약간 준신축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였는데 그게 시간이 10년이 더 지나니까 서울은 어차피 구축에서 구축. 그러면 부천은 신축, 준신축에서 구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덜 좋아하게 되고 10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땅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딱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울 구축이 나은데 뭐 만약에 엄청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구축이 이미 너무 올라 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신축이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하면 신축을 고를 수도 있죠, 사실. 지방 부동산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지방 부동산은 그냥 그 서울을 제외하고 나면은 가장 큰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구축으로서 투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파트가 30채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단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큰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500세대 밑에 빼고 한 800세대 이상으로 봤을 때 구축 단지로서 내가 10년 이후에도 시장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는 단지가 제가 볼 때 30개도 너무 많아요. 2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결국 여기는 입지만 남고 거기서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이 반드시 된다고 보는 그 입지는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방에서 구축은 아예 싼 걸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차라리 아예 싼 거. 지방에서 아예 싼 것들은 다 2억에서 2억 5천밖에 안 하거든요. 84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거에 그냥 내 몸을 누이는 거죠. 내 몸만 누일 정도로 하고 만약에 내가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더 쉽다. 예, 구축도 당연히 가능해요. 뭐 솔직히 뭐 삼익빛이나 뭐 거제 마리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죠, 사실. 아니면 동부 뭐 올림픽이나 아니면 거제 현대홈타운이나 이런 단지들은 구축으로서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들을 구축으로 내가 재건축이나 땅을 산다고 해서 접근했을 때는 사실 조금 수익을 보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지방과 서울은 많이 다르다. 그 전세금이 사실상 부채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얘기한다고 하면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실력,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돈이에요. 시간, 실력, 돈.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은 되게 특이하게 실력이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주식은 어떤 섹터를 선택했냐,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어떤 주식을 선택했냐, 그리고 또 그걸 언제 샀냐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이잖아요, 수익률이. 근데 부동산은 제가 가서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나, 지금 PD님이 가가지고 어느 아파트를 사나,
그냥 다 공개돼 있어요. 그 실력의 차이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어요. 투자자라면 당연히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내 집 마련하는 관점에서는 그냥 실력은 크게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요소일 수도 있다. 그럼 제가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실력, 시간, 돈. 그럼 이제 실력은 내 집 마련 관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과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과 돈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데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투자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먹고 결과가 나오는 투자거든요. 저도 시간이 앞으로 10년이 똑같이 있고 피디님도 시간이 똑같이 있잖아요. 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면은 내가 이때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간이 내 실력이자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2014년에 우리가 둘 다 2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피디님은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를 안 샀어요.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디님은 그 돈과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자산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같은 2억이 돈이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2억을 투자해서 그 아파트가 2배가 됐고 저는 전세를 살아가지고 그냥 2억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 투자는 돈이 중요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지로 가고 더 좋은 자산을 가고 더 좋은 자산이 많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지사인데 그거는 사실 어느 자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이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는 차이가 덜한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시간을 내 편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누구나 그 결과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내 집 마련이 되게 좋은 수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는 하죠.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전망에 대해서 혹은 금리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시려고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의 흐름도 물론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에 미치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맞지만 제가 자산을 실질적으로 쌓은 사람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것보다 내 실제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이 저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거시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것보다는 내가 이 정도 8억 정도의 아파트를 살렸는데 김대리 살 수 있나? 이과장 살 수 있나? 근데 이과장이랑 김대리가 아파트가 있나? 없나? 아니면 내 친구들 주변에서 이 정도 소득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얘네들은 아파트 샀나? 흔히 말하는 인간 지표죠. 그 인간 지표를 딱 바라봤을 때 우리들이 대부분 내 친구들이 뭐 500만 원 정도 아니면 300만 원을 버는데 이 집값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럼 안 사시면 되고요. 300만 원을 버는데 충분히 살 수가 있네? 그럼 사시면 돼요. 특히나 저 같은 남자분들이 거시경제 보는 거에 매니아들이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시경제 막 보고 파월 보고 막 트럼프 보고 막 이러는데 과연 그게 내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내 가게에 큰 도움이 됐는지 그런 작은 거 해가지고 사실 뭐 치킨값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호주머니 사정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내가 인생을 바꾸는 거에는 오히려 더 큰 결정들,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결정들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거 하나하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정말 내 주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기본을 말씀드리면 공동명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동명의라는 거는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아파트를 같은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산다는 건데 이 공동명의라는 게 같이 명의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이렇게 약 2분의 1로 나눠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분의 1의 권리도 갖고 있고 나중에 세금도 나눠서 내는 거예요. 이게 왜 공동명의 해야 되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거예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10년, 15년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5억 정도 차익이 날 거잖아요. 5억을 한 사람 명의로 해서 세금을 내는 그 구간이랑 이 5억을 2.5억, 2.5로 해서 내는 그 세금의 그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살 때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나중에 차후에 양도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싶고요. 내가 만약에 이미 단독명의로 샀는데 이거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뭐 예서 5억이다라고 하면 이 2.5억에 대한 취득세를 새로 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5억에 대한 것도 내고 2.5억이 되는 건 또 내잖아요. 그럼 2번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 세금은 이미 살 때 결정이 돼요. 내가 살 때 내일 세금이 결정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